지금 화면에는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습, 보복선언, 자극적인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다른 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얼마나 늦어질지를 계산합니다. 질문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높은 자리에 머문다면 지금 한국 자산 시장은 어디부터 흔들릴까요? 최근 1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장을 떠받친 건 실적 폭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금리는 정점이다. 곧 내려온다는 기대였습니다. 이 기대 위에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났고 이 기대 위에 변동금리 대출을 버티는 가계의 계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긴장이 커지자 유가가 반응했습니다. 달러가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유가와 달러가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가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2022년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안정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실제로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치솟았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자산시장은 전쟁 그 자체보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주식은 조정을 받았고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었습니다. 전쟁은 계기였고 진짜 충격은 금리였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입니다. 중동에서의 공급 충격으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왔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선택했고 그 후유증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하면 에너지 가격이 오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자산 가격을 다시 조정합니다. 사건은 달라도 이 흐름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도 구조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자극됩니다. 기업의 원가가 오르고 소비자의 체감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한국 자산시장은 금리 인하를 전제로 움직여왔습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집을 산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작년 말부터 내년에는 금리 내려간다는 전망이 퍼졌습니다. 대출이자가 조금만 더 지나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제자리에서 오래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나가는 이자는 그대로인데 기대는 사라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선택을 고민합니다. 더 버틸 것인가? 일부를 정리할 것인가? 이 고민이 늘어나는 순간 시장의 공기는 바뀝니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말라갑니다. 매수자는 조금 더 기다리자고 물러섭니다. 매도자는 이 가격에는 못 판다며 버팁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은 겉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체력이 빠져나갑니다.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반등은 실적 개선 기대와 함께 긴축 종료라는 신호에 힘입은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유가가 다시 오르고 환율이 불안해지고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린다는 전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밸류에이션은 다시 계산됩니다. 특히 미래 성장 스토리에 기대는 종목일수록 금리에 민감합니다. 먼 미래의 이익을 현재로 끌어오는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정은 전쟁 뉴스 때문이 아니라 할인율 가정이 바뀌어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입니다. 절대 규모도 크지만 변동금리 비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이자 부담은 장기간 유지됩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 매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산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과 연결됩니다. 2022년 이후 실제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던 경험을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금리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2022년과 같은 급격한 긴축 국면으로 가는 걸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이 경색된 모습은 아닙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히 벌어지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당시에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국면이었고 지금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강한 국면입니다. 상승과 하락의 충격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올라갈 때는 공포가 빠르게 반영되지만 내려갈 거라 믿었다가 지연될 때는 실망이 서서히 누적됩니다. 이 서서히 누적되는 실망이 더 길게 시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크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리 인하 기대의 취약성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번 사건은 당일 뉴스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 유지되고 환율이 높은 구간에 머물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인하 횟수가 줄어든다면 기대는 점점 조정됩니다. 기대의 조정은 가격의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지정학적 충격은 항상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 충격이 통화정책 경로를 바꾸면 파급은 길어집니다. 70년대 오일 쇼크도 2022년 에너지 급등도 그랬습니다. 전쟁 뉴스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었지만 금리와 물가의 후폭풍은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유가의 추세, 달러의 방향, 금리 인하 기대의 변화. 이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면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움직이면 소음일 수 있습니다. 세 개가 함께 가면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금만 지나면 다시 쉬워진다는 시나리오에 자산을 맞춰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은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간다는 가능성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해 두었습니까?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착각이 깨질 때 생기는 균열은 생각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